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재난구호 웹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구호 대응과 변화 사회를 맡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협회 신우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참석은 발표자와 토론자로 최소화하고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중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자료집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으로 인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 활동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재난구호의 대응과 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협회 성필호 회장님의 영상 개회사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협회 회장 성필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난구호의 대응과 변화를 주제로 한 회의, 재년도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경상북도 안전정책과 손병규 팀장님, 일본 간세이 각부인대학 야마요시유키 교수님, 중앙일보 최인택 국제전문기자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변성수 전문위원님, GBK그룹 기술연구소 김대경 소장님, 백석대학교 조민상 교수님, 그리고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세사장님,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직후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따라 WHO에서는 전염병 최고 경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하였고 2020년 6월 29일 9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천만 명이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로 봉쇄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식료품, 위생용 등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경 봉쇄와 입국 금지는 초연한 대처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물품 전달 등으로 외국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K방역, K보건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재난구호에 있어서도 K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브릿지에서도 이번 코로나19 발생 후 1월 30일 중국 우한 입국 경인에 대한 부업키트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6월 29일 기준으로 전국에 마스크, 손소독제를 비롯한 자가격리용 키트, 위생용품, 방역용품 등 약 963만 5천여 명의 보물자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193억 원의 상품권 등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난의 양상도 달라지고 대응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적 감염병 대형 재난으로 민, 관의 협력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재난구호의 대응과 변화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보호보건 전문기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협회는 앞으로도 뜻밖의 재난으로 어려움에 닥친 이웃들을 위해 재난에서 희망으로 이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라정희 부소장님께서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협회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6월 28일
강원도에서 강원 산불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을 웹 세미나로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K 재난 웹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구와 대응과 변화로라는 주제로 다시 웹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희망브리지 전국재구협회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희망브리지 전국재구협회는 사단 법인으로서 현재 희망브리지라고 하는 재난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재난에 있어서의 희망을 사랑을 보여주는 다리로 해서 희망브리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전국재구협회를 소개를 해드리면 1961년 재난재피해자 이재민이라고 하죠. 를 돕기 위해서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그리고 사회단체가 모여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한 민간 구호 단체이자 법정 보호 단체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협회 전국 재보호법 29조에 의해서 그 설립의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협력기관으로서는 국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각 유관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국내 재난 구호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부금 총액을 보시게 되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부금에 대한 걸 보시면 일부 대형 모금 전문 단체로 기부금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좀 착각이라고 했죠.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기부금은 위로금의 성격으로 그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지, 사고나 그런 재난에 대한 그 보상의 개념으로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10년간의 이 모금액을 보면 1,422억 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배분액이 더 많습니다. 1,680억 원 정도의 배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잠시 의연금과 그리고 또 기부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자연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연금이라는 말을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에 같은 경우에는 전국재해보호협회가 배분 창구의 일원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사회 재난의 경우에는 모금 단체가 각자 모집하고 각자 배분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 기준 역시 자연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보호법에 의해서 유형과 상황액을 명시를 하고 있지만, 사회 재난의 경우 각 모금 단체가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재난의 한 가지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연 재난과 달리 정해진 그 상한액 등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지라도 자연 재난이냐 사회 재난이냐 따라서 이재민 분들에게 돌아가는 성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1919년 강원 산불 때는 산불로 인해서 전속 피해를 받은 주택 한 가구당 8천만 원의 성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지역, 강원 지역에 2018년에 산불이 났었을 때는 산불 전속 피해 지원액이 한 가구당 24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얼마만큼 많이 모아진 것을 그 이재민 세대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상한의 자연재난과 달리 상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활동에 있어서 저희 전국제고협회는 현재 대한민국 힘내세요라는 모토로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기부 및 집행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6월 25일 기준으로서 후원 건수는 19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금액은 958억 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현재 집행 금액은 725억 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지금까지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민 분들이 특정으로 이렇게 지정이니까 이재민에 대한 정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금액적인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해드렸다면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재난과 달리 피해자를 정의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국민 누구나 피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보다는 물품성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희망브리지 전국제고협회에서만 약 963만 점의 물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희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해서 각 정부기관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더욱더 감사한 것은 삼성이나 현대, 포스코 그리고 경기도 등 각 큰 기업 그리고 단체 조직에서 많은 돈을 코로나19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963만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6월 14일 기준으로서는 생필품 및 응급구 키트를 14만 8천 명에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전국재고협회 희망브리지 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홀 옆에 저희가 지원했던 품목들을 샘플들을 놓고 있는데 식료품 키트를 188만 명 이상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에 의료진 분들이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셨는데 그런 의료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삼 비타민 등 15만 명이 넘는 의료진 분들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특히 대구 초기에 특별 재난 지원 선포가 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손세정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462만 장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난위기 가정에게 생필품 키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진 응원 물품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염에 취약한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역도 여러분들이 주신 성금으로 활용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그리고 장애인 의료진에게 도시락 지원을 직접 실시를 하였습니다.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식료품이나 의료진 키트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이 자가 격리자용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 취약 계층에도 이런 것들을 이 식품 키트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의료진분들에게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응원 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의료진 응원 키트에는 기존의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식료품이나 건강식품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또 자문을 받아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편의점에 갈 시간이 없다,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살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에 맞는 니즈에 맞는 물품을 구성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생활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이나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도시락 지원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장애인 도시락 지원, 그리고 척수 장애인 도시락 지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개인 위생용품과 그리고 또 방역 활동 역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청의 마스크 지원을 시작으로 각 교육청의 마스크 지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식품 키트의 제작 같은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그런 SNS나 이런데 이 자가격리자용 키트를 받고서 이제 언박싱이나 아니면 이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제 감사 연락을 하거나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도시락 및 간식 지원도 지금 4월 달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더워지는 때에는 대구나 경북을 중심으로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이나 대구 의료원에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까지 그분들의 지금 현재 필요에 맞는 것들까지 충분하게 치료 활동 그리고 방역 활동에 집중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 몇십만 점 이상의 물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해서 굉장한 미담 사례도 저희 쪽에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모집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되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유럽 여행이 취소돼서 그 취소된 것들을 저희에게 기부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3남매가 모았던 저금통을 저희에게 기부해서 코로나19에 써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아동센터에 저희가 도시락을 지원했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골목 식당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보내주신 식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께서도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활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K재난구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K방역, K보건이라는 말도 있지만 재난구호 측면에서도 정말 세계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모금 3단체에 모여진 성금이 약 2,78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금 자체는 자연재난과 그리고 사회재난을 통틀어서 재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금은 구호 때는 긴급구호 그리고 제도권 사각지대의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이 되고, 그 목적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그리고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의 기부금 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운영했냐면 재난구호의 편중, 중보 그리고 누락 방지를 위해서 민간 협의체가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이런 재난구호 활동이 잘 이루어진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던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척수 장애인 협회와 골목식당을 연계한 도시락 지원, 그리고 지역 자율 방재단과 함께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활동, 그리고 대구 경북 공제
기업들과 연계한 경북형 면 마스크 지원 등은 실제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유지 및 창출 등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상생 협력 모델로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국민 여러분도 많은 성금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기업이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도 재난관리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공헌 활동 중 10%가 재난고 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포스트 코로나나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상시적으로 이런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에 있어서 최초로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저희와 그리고 적십자사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 그리고 행안부가 모여서 모집 기관별의 그런 구호 활동을 공유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드리기 위해서 상호간의 공조 체계를 형성해서 잘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주일에 2번씩도 모이고 주로 일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이 민간협의체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언제 구호 활동에 있어서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호 방향 역시 단기적인 지금까지의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지역의 대응력 그리고 또 지역의 회복력을 돕는 중장기 케어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역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호 케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재난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개의 단계에 어느 한 단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단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호와 그리고 그 지속적인 케어를 위한 것들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고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과 그리고 또 훈련까지 같이 겸해서 그 지역사회 전체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구호 단체로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의 모금된 저희에게 주신 기부금과 그리고 그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공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브리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의 저희가 여러분께서 주신 것들을 어디에 그리고 또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분들이 주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척수 장애인과의 그런 골목 식당의 연계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떤 한정된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다 이 코로나19에 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컸던 것들이 이런 지역 경제 그리고 개인적인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는데 구호 활동 역시 기존의 현금성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의 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가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원금이 지역에서 돌아가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런 시도를 처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다시 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발적으로 지역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또한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 너무 이렇게 번아웃 되시거나 그리고
확진자분들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심리적인 우울감 그리고 탈진 증후군, 사회적 우울감을 고려해서 힐링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심리 회복과 심리 안정을 돕는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더욱더 앞으로의 이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를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저희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긴급 구호품의 구매 한계 및 관련 물품의 좀 우선 공급처 지정이 필요하지 않나 했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마스크는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무상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호 지원을 하는 기관들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이 여러 번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번에 활동을 하셨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공적 판매처 지정을 위한 청원 등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적 판매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우선 공급처 지정을 받아서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많은 물품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간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구호 물품에 대한 사후 처리 시스템이 누구나 처음 닥치는 재난이다 보니까 좀 지자체 그리고 이런 데서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의 역량이 좀 모자르다면 지자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후 처리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존의 재난과 다르게 자원봉사자 자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까지도 생각을 해서 다음에 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구호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단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활동 그리고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구호 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지역 방제 방역 활동을 하셨던 자율방재단과 같은 재난관리 쪽에 유관에 돼 있는 지역 단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은 사실 지역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연대 협력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이번의 대응도 좋았지만 앞으로 나올 대응에 대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나은 체제 그리고 나은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호 단체의 특징 그리고 실제적인 구호 활동이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에 아마 그 발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발표를 해주시고 나중에 오늘 종합 토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난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희망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안전정책과 손병규 재해고 팀장님께서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안전정책과 재해고 팀장 손병규입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전국 재해고협회 등 모금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적극 행정으로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마음껏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는 19년 12월 간부회의에서 덩치가 큰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환경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업무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적극 행정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부족한 제도와 인센티브, 감사 부담 등으로 그에 대한 변화와 성과 달성에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3월 적극 행정을 경북도정의 한 축으로 삼고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하에 적극 행정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위원회 구성, 사전 컨설팅 제도 확대로 감사 부담 경감, 우수 직원 선발 보상,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지켜드리겠다. 적극 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을 시켜달라고 하며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해 왔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 발병이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경제 위축 극복에 대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한 대책들을 모든 수단으로 동원해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부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원위원회 개최, 적극행정 면책, 사례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상황 경북도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지원회 운영으로 생활치료센터 신속 개소입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관리기관 이외 생활치료센터를 다수 개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적합한 경북도 내 시설물은 공유재산 이외 민간업체와 시설물 수의 계약이 필요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공개 입찰에 붙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수의 계약 체결 의결하였고 발빠르게 상황치료센터가 개소되면서 경증 환자 가족치료실 도입, 대구 경증 환자 수용 등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북형 코로나19 면마스크 자체 개발 보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마스크 부족은 도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에 도는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개발하여 우선적으로 도내 80세 이상 어르신, 중고등 학생 등에 공급했습니다. 경북형 마스크는 면 마스크에 스톤본드, 부직포 필터 3장을 끼워 날마다 교체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한 발 앞서 대응한 전국적인 정책으로 인정받는 우수 사례입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신천지, 성지순례자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 비율이 전체의 67%에 상회할 정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집단시설의 외부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시설 564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병설로 운영 중인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숙박 형태의 긴급 돌봄 형태로 승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 이후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진정되는 성과를 거야한 경북만의 차별성이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네 번째, 도지사 소상공인 자금 보증 특별 신속 조치 행정명령 발동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 신청이 한꺼번에 모이고 지원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지체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3월 22일 전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권을 발동시켰습니다. 도내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설치 운영하여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의 보증심사를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판로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피해 입은 계약업체 보호입니다. 도에서는 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용역, 물품 납품을 이행 중에 있는 기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지연 및 납품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계약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계약 체결 건수는 2,000여 건으로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 대상금 면제, 부품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 금액 조정 등 전반적인 대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이 합심하여 대응 지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판로 해소를 위해 교육청, 농협 등 도내 공공기관과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청송군 드론 방재단, 영천시 4H 연합회와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방제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의료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서 집중적으로 소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지원에 투입된 드론은 하늘에서 10리터 분량의 소독제를 15분 이내에 1만 평방미터에 소독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넓은 지역에 방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군의 빛나는 적극 행정 아이디어입니다. 포항시는 양식업인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차 안에서 주문, 결제, 수령까지 가능한 하루에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하였습니다.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코로나 사태 진정 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차장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도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칠곡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극도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음식점, 미용업 등 31개소를 코로나19 안심업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구는 임산부의 적절한 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교육 강의, 임산부 운동 영상 제작 발송 등을 통해 태교, 사회적 거리두기로 태교 인더 박스 온라인 교육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적극 행정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 개선 방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적극 행정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신속한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며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의 대응 사례를
일개 7개 분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미래에 살아남느냐 쇠퇴하느냐의 갈림길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비효율적인 것을 과감히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각자 건강관리에 우선 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에 계신 간세이 덕킹대학의 야마 요시유키 교수님께서 일본에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직접 참석은 못하시고 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간세이 학부인대학의 야마요시유기라고 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세이 학부인대학은 역사가 130년 이상 기독교주의 사립대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때 일본 효고현 고베 지역은 6,000명 이상 사망자가 났습니다. 우리 학교가 있는 니시노미야시도 고베시의 옆에 있어서 많은 학생과 직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지에 있는 대학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10년 후에 2005년에 재해부흥제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반재 연구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피해자나 피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어떻게 부흥시키는지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입장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재해부흥이란 개념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소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재해부흥이란 수업이나 연구소 이름도 붙이고 있는 그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사례, 특히 지역 주민들이 중심으로 어떻게 반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번 4월에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피난소 운영에 대해서 지지를 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쓰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감염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지만 7월 7일에 또 구체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구체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대피소의 개설, 친족이나 친구집 등으로避難 검토, 자택 요양자 등의避難 검토,避難민의 건강 상태 확인, 성식기, 기침, 에티켓트 등 기본적인 대책의 철저함, 대피소의 위생 환경 확보, 충분한 환기 실시, 건강 확보 등 발열, 기침 등의 증상 발현자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대피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경우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지지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가 피난서 응용 마뉴얼을 작성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각 지방 자체가 피난서 응용 마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반침을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취지는 없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대피소의 개설, 친족이나 친구집 등으로 비난 검토 이런 취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서 미리 결정했던 그 피난소에 꼭 피난해야 되는 거가 기본으로 친구 집이나 친족 집에 피난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감염증 대책하기 위해서 많은 그 대비소가 필요한다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가 나오는 사회적인 배경인데 일본에서는 수도 직하 지진이나南海トラフ地震, 남해 트라프 지진 등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는 대규모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후 변화에 따라 대규모 호우가 매년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 공간이 아닌 대피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것은 몸적으로도 안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가 이런 취지를 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년 전 2018년에 2월부터 7월까지 소일본 호우이란 큰 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망자가 200명 이상, 그리고 그 중에 7%가 거론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 가장 소일본 호우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오카야마 쿠라시키시 마비町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호우 때문에 알루미늄 공장이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자연 재해를 기계로 공장 폭발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 재해라고 일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난소 모습입니다. 기본 일본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이 학교 체육관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같이 며칠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학교에서
피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괜찮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호우가 와서 미리 지정됐던 그 학교까지 피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높은 데에 써 있는 신사나 사원 같은 건물에 가서 거기서 피난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는 원래 피난소 아니는데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과 작은 공간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때문에 당연히 시설가 준비를 되지 안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심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오카야마현 마비町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망자가 50명 정도. 그 중에 90%가 코로나였습니다. 갑자기 호우가 왔기 때문에 피난소에 피난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2층에 대비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어서 아주 불쌍한 거지만 대부분이 익사해버렸습니다. 참담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천만 명 이상 지금은 코로나 비율이 30% 정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명 있으면 하나, 둘, 3명 있으면 1명이 노인 때문에 그 노인 피난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조, 그러니까 정부나 집안 자체가 도와주는 건조가 충분하게 못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도와주는 거, 그리고 건조, 근처 지역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건조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많기 때문에 자조가 못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조가 못합니까? 지금은 건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 되고 있습니다. 건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일본에서 지역 주민들이 중심으로 커뮤니티 반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주 반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한신야와지 대지진 때는 70%가 자조, 30%가 건조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도와준 건조의 몇 퍼센트, 사실은 1%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재해 때는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제, 직원들도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가 힘드는 거죠. 거기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조가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요즘은 노인 고령화가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건조가
지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시 아와지진 그리고 통일본 대지진 후에 자주 반제 처지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어느 지방자치제에서는 자주 반제 처지기 효율성률이 100%까지 도달되는 그 지방자치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지진 후에 2년 지나가면 그 처지기도 있어도 발효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지 않은 그 지역이라면 관심이 기본 없으니까 서류상만 조직으로 만들고 있어도 거기 소속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자주 반제 조직에 소속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오카야마에서 피해가 심한 마비초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카야마 중심지에서 산해 쪽에 좀 멀어진 지역인데 헤이세의 다이갑베 헤이세 시절에 지방자치제를 합병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변에 있던 작은 초 같은 지역들이 큰 시가 합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피해가 와도 거기에 행정부가 관심이 많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했다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원래 옛날에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없어서 시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때문에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티 교류가 없어서 대비해야 되는데 서로 피난 시에 말 걸기 이야기해서 같이 가자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고 주민들이 제가 인터뷰할 때 그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여기만 아니라 이런 지역에 일본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거기 피해를 받은 지역은 활발하게 자주 반제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아까 소개했던 오카야마형 비해치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반제 운동 활동입니다. 피난자가 와서 학교 체육관 입구에서 이렇게 비닐 필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나 그리고 주소,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열흘, 그리고 병 그런 게 몸 상황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던 쿠마모토 마시키마치에서 피난소 운영 훈련입니다. 이것도 보시면段ボール상자를 이용하면서 체육관 안에서 감염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벽이 만들고 있습니다. 벽에서도 비닐 시트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오카야마 현의 그 BH에서 주민들의 자주 반제 조직이 파르노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그 모임이 있어서 여기 각 지역의 상황, 어떤 사람이 어떤 나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각 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자가 있고 어떤 병 갖고 있고 그런 거 확인하면서 그리고 피난 경로 호스가 왔을 때 어떤 경로로 어떤 길을 가고 그 피난소까지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만약에 다시 호우가 오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순수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담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밑에 있는 운동장밖에 피해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산해 쪽에 있는 시인사나 그리고 집회소, 주민들이 모임소 같은 것도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던 장소도 새롭게 피난소에 주민들을 스스로 지정하고 거기까지 도망가는 루트를 상담하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결국은 그때 연락했을 때 요즘은 전화나 휴대폰 같은 것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없었으니까 요즘은 SNS 일본에서 라인 같은 거 한국에서 카카오톡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확인 확실히 피난했는가 아직도 집에 있는가 사람들이 주민들이 서로가 상황이 확인해야 되니까 SNS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고령자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서 주민들 중에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3명밖에 SNS를 안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그런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해외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웁니다. 이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일본에서는 수도 직하 지진이나 아니면 남해 트라프 지진이나 그리고 대규모 호우이나 매년마다 항상 자주 재해가 오니까 그거에 대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책해야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중심으로 대책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일본 동일본 대지진에서 쓰나미나 피해뿐만 아니라 원정 사고도 있었습니다. 방사능 오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복합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통 재해가 왔어도 결국은 꼭 복합재해에 돼버리니까 그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제 활동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일보 최인택 국제전문기자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재해보호의 방향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인택입니다. 저는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로서 이번 코로나를 처음부터 살펴왔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국제 분쟁과 다양한 난민들 이런 구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촌도 다녀오고 그 분야를 많이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그런 관련한 재해 구조, 재난 구조, 그리고 이제 난민 보호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한 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질환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우리들 지금 세계에서 살면서 거의 처음 보는 듯한데 사실은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같이 살아왔습니다. 박테리아가 만든 전염병 그리고 바이러스가 만든 전염병이 인류 살면서 골고루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형이죠. 지금 이 질환의 이제 명칭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WHO에서는 COVID-19이라고 쓰고 우리는 이제 보다 쉬운 명칭으로 코로나19라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 이름은 여기 적었다시피 사스코비드2 바이러스입니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많이 들어봤죠? 사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바로 그 원인균에서 조금 유전자가 바뀐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이러스 학회에서는 저렇게 쓰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질환에 대해서 코비드-19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쓰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우리 곁에 있었던 게 좀 변화가 돼서 왔는데 워낙 이제 빨리 퍼지고 그리고 인류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똑똑한 증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던 흑사병, 14세기 흑사병은 오랜 연구 끝에 그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서양의 질환으로 알고 서양 문명을 바꿨다고 했는데 이 질환은 원나라 말기 중국에서 시작된 질환으로 지금 이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나라는 세계화를 만든 처음 왕조였죠. 중국에서 유럽까지 바로 연결되는 역참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러시아 남부, 지금 흑해 연안, 크림반도까지 병이 갖고 거기에서 살던 그리스계 상인들이 올라가지고 배를 타고 오면서 유럽의 여기저기 이제 퍼뜨린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7,500만에서 2억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일이라서 우리에게 옛날 일인데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데 역사적으로 가까운 시기 2차 대전 때 딱 100년 전에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 나서 그때도 최고 100만의 사람이 죽었고요. 특히 한국에서도 78만 정도가 감염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 독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집안 내력을 따져보면은 전 집안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았다 이런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중간에는 휠체어를 타고
얄타 회담이다 이런 데를 다니시고 한 사진을 우리 교과서에서 봤죠. 그분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수십만을 사망하게 한그 소아마비 그 대대적인 유행 때 걸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일 때 백신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해서 30여 년 만에 1950년대 백신을 만들어서 그 소아마비 백신을 우리가 맞고 지금 뭐 소아마비 보기가 아주 힘든 이런 이제 반가운 상황까지 오는 거죠. 인류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그러면서 도전과 응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어떤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우리가 구호를 생각할 때 같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아주 큰 질환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콜레라, 홍역 이런 이제 아니 그거 다 끝난 병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것도 많이 퍼진 게 아닌데 많이 퍼진 리가 없습니다. 거의 다 죽기 때문에 시사율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죠. 그래서 그 밖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그 미생물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고 싸우고 이기고 누르고 해온 거죠. 우리가 인류가 완전히 누른 그 바이러스성 그 미생물 질환은 천연두밖에 없죠. 자, 지금 충격 자체를 요약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이 나서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확진자가 1000만 넘었고요. 근데 확진자하고 감염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감염자는 더 많습니다. 확진자는 우리가 밝혀낸 걸 뜻하는 거고요. 검사를 통해서. 실제 감염자는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혹은 뭐 1.1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지금 보면은 확진된 사람이 한 5% 정도인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망 원인에서 이 질환으로 사망했는지 아닌지 몰라서 묻힌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회복자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전체 절반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그래프로 왼쪽이 그 매일매일 발생인데요. 아직 우리는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절대로 이걸 뭐 풀고 할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자꾸 유럽과 미국에서 풀고 있는데,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얼핏 보이지만, 저 자체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파키스탄 같은 나라 보면은 일일 사망자 숫자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그 2차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1차, 2차 오는 게 큰 유행병, 특히 이제 우리가 스페인 독감 당시에 봤던 그런 모습인데 2차, 3차 때 더 크게 올라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만용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번 질병의 특징이 옛날에 뭐 전염병 혹은 감염질환 나오면은 이건 발전을 덜 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은 선진국, 후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가장 과학기술과 의료가 발달했다는, 물론 이제 의료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나라지만 미국이 가장 많은 그 확진자를 내고 사망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은 다만 이제
사망자 숫자에서 관리를 잘해서 조금 적다 뿐이지 확진자 숫자에서는 뭐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닙니다. 영국은 지금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전에 뭐 훌륭한 나라였다. 한때 과학기술을 주도했다는 게 더 이상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쪽은 지금 독일에서 병원에 들어가 비장한 모습으로 지금 중무장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데서 지금 그 이동 금지를 내리니까 집에서 답답하죠. 뭐 밖에 나와서 우리가 이미 이제 모두에서 봤지만 저렇게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심지어 냄비를 두들기기도 하고 인간은 역시 모여 살아야 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격리되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으로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고 서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그 확진자와 사망자입니다. 굉장히 작게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조용히 사라지면 좋은데 바이러스는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꾸 나오고 이전에는 외부에서 자꾸 들어와서 문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리에서 여러 문제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병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렘데시비를 쓴다 그러는데 렘데시비를 쓰면은 조금 회복 속도가 낮는 것이고 그 약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한계가 있는 약입니다. 원래 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다가 그 당시에 명확한 효능이 없어서 거의 그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나온 건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약간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는 약품은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제한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을 조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지 바이러스를 항생제처럼 없애는 페니실린 효과 같은 거는 바이러스에서 저기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또 개발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하면은 미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해서 미국인에게 먼저 주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서로 약육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그 틈에 소위 말하는 인도주의 그리고 이제 구호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난리가 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제가 취재를 2번 갔다 온 방글라데시입니다. 누가 국민이고 누가 노인네 난민인지 사진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민들 이쪽이 난민입니다. 난민하고 국민의 차이는 난민들은 마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뭐 국제 그 구호기구에서 식량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 자체도 의료가 부족합니다. 난민들이 몰려있는 남부 폭스 바자라라는 지역에는 인구가 150만인데 거기에 중환자실이 제가 처음 2017년 갔을 때 없었습니다. 2018년 가니까 ICIC라고 국제 적십사회에서 중환자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 한 20명 모아가지고 시멘트로 바르는 걸 제가 봤는데 1년 뒤에 가니까 완성이 됐더라고요. 중환자 한 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150만 도시에 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난민들과 주민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국민들 중에 쓴 사람이 한 30명 보이죠? 요 정도? 뭐 여기에도 다 쓰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근데 난민들은 정말 손 씻을 물도 부족합니다. 물 주변에 많지 않냐? 그 물 자체가 흐르는 물이고 그래서 우리 수돗물은 사실상 소독하는 약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독에서 깨끗함이 보장된 물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라, 그리고 사람과 거리를 두라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거리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 두는 거 안 되죠? 마스크? 돈이 있어야 사죠. 누가 줍니까? 그리고 손 씻기, 물도 깨끗한 물이 그렇게 확보된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난민 천원의 공통된 그 대상이고요. 아직도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그 저개발 국가에서는 똑같이 겪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과학하고 정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내가 이걸 들고 나와서 한 말씀 하면은 유권자들이 야, 뭐 각하 다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할까봐 괜히 끼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저기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저게 부작용 많은 걸로 그 약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이제 예방 치료제인데요. 썰 때 조심하라고, 특히 심장 안 좋은 사람은 아주 주의하라고 하는데 비만인 사람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다고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 먹는 사람이 많죠. 이게 과학적으로 처리해도 될 것 말정인데 과학과 권력, 과학과 정치가 이렇게, 그리고 과학과 홍보가 충돌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저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똑같은 문제죠. 그리고 팬데믹,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동 제한 때문에 경제가 같이 마비되는 겁니다. 뭐 이전에는 방역 활동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까지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앞으로 새로운 종류의 구호 이런 게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죠. 지금 뭐 주가는 이렇게 팍 떨어지고요, 실업은 이렇게 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격차, 그리고 인종 혐오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유럽에서 그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유대인이 우물에다가 뭘 했다, 유대인이 우리 동네 와서 이렇다면서 이주자, 특히 유대인 중심으로 박해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죠. 그런 현상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미국에서는 인종별로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인, 교육적인, 경제적인 그런 수준 차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 긴 이쪽이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인, 여기는 아시아인,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뭐 그렇게 이제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그 백인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이 비교 우위 차이를 가지고 구호가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병이 퍼져서 큰 문제를 일으켰죠. 싱가포르는 거기에 원래 살아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인 기록은 사망자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도 좋았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빽빽하게 살죠. 사회적 거리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났습니다. 그리고 옆은 시리아인데요. 시리아에서 사실은 이 난민 사이에서 혹은 이제 국내에 남은 피난민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관리가 안 되는 쪽이죠. 이런 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필요하고요.
재난 보호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그래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목적이지만 글로벌 연대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글로벌 연대 시대가 열릴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얘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의료 타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또 선진국이 따로 없는 방역 실패를 하고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나라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치료제, 과학과 정치, 과학과 권력의 문제가 생겼고요. 경제적 충격, 사회 계층 간 격차, 소외계층, 집단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글로벌 사회가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면은 중국은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마스크 들고 외국으로 갔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갖다만 주면 다 좋아하는 게 국제사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저기는 쿠바 언어들인데 쿠바는 정책적으로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베네수엘라와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보내는 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일이죠. 그리고 아까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방역을 잘했다 그러는데 보면은 이런 상부상조가 돋보였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쪽인데요. 보면은 여기 필리핀은 가톨릭 사제들이 환자들을 저렇게 이제 도와주라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역병으로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그래서 이 가톨릭 사제와 수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미사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도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을 들고 동네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 정부, 중앙 정부에서도 쌀, 음식, 구호식품 그리고 이제 긴급 재난을 위한 여러 가지 물품을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남아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재해 방법 이걸 이제 새롭게 모색하고 고민해야 될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만든 우리의 새로운 이제 재구호 방식 그게 진짜 K95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온 거는 진정한 K95를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 혹은 이제 경험 축적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한 단계 나가기를 심정으로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발표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센터 전정수 장문위원께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소의 강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재유행이 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대응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그 질병 자체의 투숙성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재난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어느 정도 이런 그 종합방역 우리 대응책에서 좀 역할이 논의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한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게 되면 그 논의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개혁의 특징, 이제 의결의 체계 그거 대응 방안인데 제가 이제 지역이 충청북도가 보니까 이제 충청북도에 관련돼서 좀 그 대응 방안 좀 모색을 해봤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 그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한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 선언 자체도 사실 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응을 선언했는데 그러면 사실상에는 제가 빼어놓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 공식적으로 팬데믹 상황에다가 딱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타임을 못 잡고 우왕좌왕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의 총장이 그때 했던 말은 여기 보시면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팬데믹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이제 팬데믹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 같이 글로벌 세계적으로 다 대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 그 초기에는 국내 지역사회 중과 차단되다가 국내로부터 추가 억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그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선언이 되면서 국내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좀 그 변화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제 그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에 좀 발표해 주신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충청북도에 2020년 4월 3일 기준으로 이제 피해액인데 약 4,175억 원의 피해. 물론 이거는 정확한 조사가 아니고 그 소상공인 기업 가운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이제 신고해 달라고 해서 신고 조스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그 피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3,500억 정도, 또 제조업 공장은 600억, 그리고 관광업계가 좀 큰 타격인데 42억 이렇게 좀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충북에서는 이제 관광업 자체가 저희 충북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작게 나왔지만 산업부로 봤을 때는 관광업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질병,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서 신체적 영향 플러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난 상황의 위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면 공중보건,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경제사회복지 교육 등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포괄적인 위기관리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단일 시군 지역에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산을 되기 때문에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좀 총괄하고 어느 정도 좀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온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유학생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절적 패턴을 가져서 우리가 이 초창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아무래도 사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거고 현재 그걸 보면 지금 많은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남미 지역에서도 코로나19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계절적 패턴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조금 좀 벗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또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좀 그 확산 속도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전파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그 바이러스성 특성과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이 코로나19의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발생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장기화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즘 이제 우리 정부나 뭔가 여러 각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지방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재난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목차상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개요라고 해서 이제 바이러스 특성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우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냐면 동물도 감염시키고 일단 증상 감기인데 사람을 감염시키는 종류가 원래 6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변형 가지면서 지금 현재 알려진 건 6종류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스와 메르스도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는 이제 사람을 감염시키는 건 17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무한 배렴이다 여러 가지 용어로 아직 그때 공식적으로 어떤 용어를 쓸까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다양한 용어를 쓰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요 CO는 이제 코로나의 약자고요. 그런 이제 VI는 이제 바이러스 약자, 그리고 D는 진화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코로나,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코비드라고 읽고 있습니다. 코비드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발생한 연도 이렇게 됐고 이거를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의견을 수용해서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서는 이제 코로나19라는 표현으로 지금 다 통일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할적 특성은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분변을 통해서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계단물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역이라든가 이런 소독을 철저하게 지금 하는 것이죠. 뭐 계단물은 어떤 거냐면 이제 병원체 전파 가능한 공기, 토양, 물, 우유 요거를 제외한 모든 비활성 물질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거 아니면 친구 아니면 이러한 각자 그리고 생활 모든 무기물 생체에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 양상은 뭐 거의 감기와 좀 비슷하고 이제 심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에까지도 이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 기간은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초기에 제가 이용을 할 때 초기의 자료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생존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지금 최대 4시간 하루 이틀 상황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가 지금 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생존 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치료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증 치료 증상에 따라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대증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위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대통령 훈령인 제30호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의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이런 걸 가지고 진행하고 또 감염병 위기관리에 관련된 법으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법, 보건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감염병 자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 감염병 위관리 특유의 대응 표준 절차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상당히 많은 저기 때 용어는 상당히 좀 귀에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이 조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관리를 전국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되고요. 사고수습본부가 이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설기구는 아니고 재난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지만 이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돼서 모든 걸 총괄해서 지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위기 공급체에서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시각인데 이런 비단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관리 경보 체계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단계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 정보를 발령하게 되면 2가지 폐 신종 감염병, 또 국내 원인 불명이나 제출한 감염병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정보 체계를 우리가 발령하게 됩니다. 관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국내에서는 이런 원인 불명의 제출한 및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관심이고, 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 초기에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게 우리나라 유입이 됐을 경우 그때가 이제 주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주의, 그리고 경계는 제한적으로 지역사회까지 그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가 경계,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심각이라는 경보 단계를 우리가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보 단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경보 단계에 따라서 정보라든가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여러 가지 수칙이라든가 지침이 내용들이 잘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보를 어떻게 발령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앙사고본부라든가 이런 과학대책본부는 이제 중앙차원이면 시도 또 시군부, 방역과 기초에서도 똑같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평시라든가 초기 대응, 그리고 대처, 꼭 이런 그 체계들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 관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4일 기준으로, 6월 25일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19 우리나라 발생 현황인데, 이거는 그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확진자가 하루 만에 이제 28명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도 이제 요 그림이 좀 더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 발생하고 나서 확진자가 급속히 이때 이제 2월경에 급속히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가 이제 그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대구 정도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신천지 쪽에 발생된 확진자가 늘고 쭉 줄다가 이제 이때부터 그냥 다시 4월 말부터 이제 늘어나게 된 이유가, 그때 간만에 이제 또 많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지쳐있을 당시에 때 황금 연휴가 생깁니다. 4월 30일부터 해서 5월 쭉 이제 황금 연휴 때 그때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좀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추세가 있고, 지금은 뭐 지역이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든가 광주에서 지역에서도 다시 좀 확산되는 추세. 즉 이거는 지역에서 제일 확산되고 그것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지방 정부는 이런 장기화를 대비를 위해서 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생활방역 통합 지침 및 체크리스트 보급인데요. 2020년 4월 11일 날 이제 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생활방역책을 논의하고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술 준수를 당부했다, 이런 내용들은 뭐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뭐 국민 행동 지침 준수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또 마스크 이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행동 수칙에서 일반 국민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심각 단계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라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과 보면 흐르는 물에 비는 거, 손 씻는 거, 이게 심각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생活에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심각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이나 그 내용이 상당히 준천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은 약간 피로도를 느낄 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집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좀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일상대응에서는 생활별, 생활방역 통합 지침 및 수출 개발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 지침의 내용을 그냥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가정에서 좀 시작된 거여서 가정에서 만약에 확산됐다는 얘기는 가정에서 학교, 직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역의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이런 코로나19 생활 체크리스트를 좀 우리가 개발해서 그걸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체크리스트 내용을 계략적으로 아직 지금 개발된 건 아니고 계략적으로 보면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방역 물품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충분하게 양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실 필요 상품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 가정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집의 상황이 어떤지 특혜 부분에서 거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제 지역 주민이 불안감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이 왔을 때 그 교민들을 어디서 격리를 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때 이제 천안이 처음에 발표가 됐었는데 갑자기 천안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진천으로 오게 돼서 충북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때 많이 불안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불안해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심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이고 교민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수용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쭉 진행이 됐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우리 충북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꼈느냐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통령이 직접 진천을 방문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로 격려를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적어놨는데 위기관리의 성격에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의 정부 신뢰와 정부 책임이 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또 이제 지방정부 아니면 중앙정부의 책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대중매체와 SNS를 활용해서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전은경 본부장이 브리핑하면 그래도 왠지 좀 신뢰감이 가면서 저 사람 얘기는 맞고 거기에 따르면 얘가 좀 안전할까 이런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정보들이 굉장히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좀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례 브리핑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투명한 정보 제공도 있지만 가짜 뉴스 상당히 더 단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따라서 거짓 정보로 현재 사회가 혼란을 주게 되고 또 잘못된 정보로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게 되는 것도 있죠.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소금물로 입을 소독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감염되게 그런 교회에서만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단속할 필요가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매뉴얼을 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위기관 매뉴얼은 이러한 5가지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거에 적절하게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과정에서 미흡 판정을 계속 현장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 정보 업데이트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취약계층의 격리 지원 방안 모색인데요. 지금도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가 접촉을 하게 되면 격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가격리가 되겠는데 이런 자가격리에 이제 적극 협조할 수 있고 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지역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가격리가 좀 어려워 계층이라든가 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했는데 국내 거주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가정 내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자기 집에 고령자가 계신다든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자기가 집에서 격리한다는 자가격리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내 혼자 격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 입소가 필요하고 근데 지금 이제 시설 입소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것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사회적 좀 취약계층이라든가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그 비용에 대한 지원 아니면 그런 것 보상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재해국에서 나눠주는 다 우리 그 자가격리 생활 키트라고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경제적인 영향이 좀 재정적인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물품을 약간 일괄적으로 이제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약간 성별의 구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좀 그 물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노인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용품이라든가 영아용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좀 특성에 맞게 구비를 해서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대규모 감염 대비를 위한 대응자원 확보인데요. 지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게 재확산되고 더 유행이 되면 이러한 대응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협약을 인적 지역끼리 맺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보면 이제 병의원 의료 인력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파악이 안 되십니다. 아무래도 웬만한 이제 시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병원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파악이 되지만 그걸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예비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사결정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우리가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강화라든가 이 집단에서 지금 잘 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공동체의 응집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지역사회의 응집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재난 대비라든가 복도 단계에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한데 묶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질리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감염병 관련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인데 지역 차원에서는 좀 연구를 하기 어렵더라도 그 소속 지역 내 대학에서 같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를 이루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 검사를 담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장벽 충돌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 준비 관계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4시 40분에 다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